안녕하십니까? 지적인 탐험을 즐기시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역사, 문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야쿠자의 모습은 어떤가요? 온몸을 뒤덮은 화려한 문신, 잘려나간 손가락, 그리고 어두운 뒷골목을 지배하는 폭력배의 이미지. 하지만 만약 이들이 단순히 범죄 조직을 넘어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제국이었다면 어떨까요? CEO와 정치인, 그리고 은행가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거래를 성사시키고 기업에 자금을 대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 이것은 영화적 상상이 아닙니다. 현대 일본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은 바로 야쿠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본 범죄 조직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와 금융,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서로 뒤엉켜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그 경계조차 모호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쿠자의 뿌리는 수세기 전 17세기에도 시대의 도박꾼들과 노점상 집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당시 봉건사회의 변두리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보호와 자금, 그리고 의형제와 같은 유대감을 제공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리의 깡패 조직에 불과했지만 세대를 거치며 이들은 일본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경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도박장, 불법 사채업, 밀수 경로를 장악하며 제도권 경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신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야쿠자는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기관이었고 법이 무력하거나 부패했을 때 계약을 이행시키는 해결사였습니다. 뒤틀린 방식이긴 했지만 그들은 분명 사회에 필요하기자 금융중개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세기에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그야말로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암시장으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당시 일본에서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암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식량, 연료,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외제 물품들이 거대한 규모로 불법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시장을 통제한 것이 바로 야쿠자였습니다. 그들은 밀수와 고리대금업, 그리고 혼란스러운 경제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조직화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시 많은 일본인에게 야쿠자와 거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백 상태에서 야쿠자는 물자와 신용, 그리고 거래를 보증하는 물리적인 힘을 모두 갖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쿠자는 사라지기는커녕 시대의 변화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합법적인 사업가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구치구미나 스미요시카이 같은 거대 조직들은 마치 대기업처럼 접수원을 둔 사무실과 조직원증, 그리고 체계적인 위계 질서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건설, 부동산, 그리고 유흥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껄끄러운 채무를 대신 받아주거나 노조 파업을 와해시키고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를 정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나 관료를 통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야쿠자는 더없이
효율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 방식이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수익성은 확실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이르러 야쿠자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 경제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영화사부터 나이트클럽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편승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 금융공학을 연상시키는 기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땅을 사들인 뒤 협박과 폭력으로 기존 거주자나 경쟁자를 몰아내고 개발업자에게 부풀린 가격으로 되파는 지유하게는 그들의 대표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자본을 빼돌렸으며 합법적인 투자 회사에 버금가는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범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범죄와 금융의 이러한 결합은 일본 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을 모으거나 정적을 위협하기 위해 야쿠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업들은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심지어 대형 은행들조차 야쿠자 관련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을 대주거나 그들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쿠자는 위기의 순간에 유동성을 공급했고 노조가 저항할 때는 노동력을 통제했으며 공식적인 법 체계가 더딜 때는 신속함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제도권 경제와 나란히 작동하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 버블의 절정기에 야쿠자가 통제하는 자산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 마피아가 FBI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몰락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일본의 야쿠자는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자체적으로 잡지를 발간하며 심지어 경찰로부터 준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완전히 지하로 숨게 하는 것보다 등록된 조직으로 관리하며 감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사업가, 금융가, 그리고 막강한 부동산 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교훈을 체득했습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국은 상품을 팔아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를 통제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투기 광풍 속에서 야쿠자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비상식적인 수준까지 치솟아 황궁 아래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의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은행은 경제에 엄청난 신용을 쏟아부었고 모두가 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야쿠자에게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현금과 협박을 뒤섞어 땅값을 조작하고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특히 소카이야라고 불리는 기업 갈취 수법은 일본 특유의 체면 문화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소카이야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최소한으로 매입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을 얻은 뒤 경영진의 비리나 치부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에게 이러한 상납은 사업을 위한 일상적인 비용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야쿠자가 제도권 금융과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형 은행들은 야쿠자가 통제하는 유령 회사에 직접 대출을 해주며 그들의 투기성 프로젝트에 자금을 댔습니다. 이익이 굴러들어오는 동안에는 아무도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금융 엘리트와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 폭력배 사이의 경계는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치권과의 유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장기 집권한 자민당의 막대한 선거 자금줄에 야쿠자의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자금과 유권자 동원을 위해 조직에 의존했고 그 대가로 야쿠자는 정부의 비호와 각종 이권 사업을 보장받았습니다. 이는 1960에서 70년대 한국의 독재 정권 시절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반대 세력을 탄압했던 정치 깡패의 역할과도 놀랍도록 유사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1989년 일본의 경제 거품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폭락하고 주식시장은 붕괴했으며 수천조 원의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야쿠자에게 이 붕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많은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최후의 채권 추심원으로서 그들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업과 개인들이 줄줄이 파산하자 야쿠자는 빚을 받아내고 자산을 압류하며 절망 속에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경제의 위기 관리자 역할을 자처한 셈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일본 정부는 뒤늦게 야쿠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야쿠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고 경찰은 전문 수사팀을 꾸려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야쿠자 조직원의 수는 1960년대 9만 명에 육박했던 것에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쿠자는 또다시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위세를 과시하던 낡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간판을 내건 사무실 대신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를 통해 움직였고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협박하는 대신 중개인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즉,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들의 국제 금융시장 진출이었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자 야쿠자는 마카오의 카지노, 하와이의 부동산,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각종 사업체를 통해 돈 세탁을 하며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혔습니다. 중국의 삼합회, 러시아의 마피아와 같은 해외 범죄 조직과 연대하며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금융의 세계화와 정확히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자 조직 범죄 역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쿠자는 봉건 시대의 유물도 단순한 거리의 깡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기업가적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범죄와 자본주의가 결코 정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종종 쌍둥이처럼 함께 태어난다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공식적인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직되어 있을 때 범죄는 유동성과 신속함, 그리고 무자비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결과를 원하는 기업가나 정치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지 일본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쿠자가 완성시킨 돈 세탁, 기업 협박, 채권 추심, 부동산 투기, 그리고 정치 자금 조달의 기술들은 이름과 형태만 다를 뿐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가 건설업에 투자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카르텔이 은행을 통해 마약 자금을 세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로비와 백오피스 거래라는 이름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야쿠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한가?
화려한 존경심의 껍질을 한꺼풀 벗겨냈을 때 그 안에서는 어떤 은밀한 네트워크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야쿠자는 그 원리가 유독 눈에 잘 띄었던 일본의 사례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범죄는 단순히 시스템에 기생하는 것을 넘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일본 갱스터의 이국적인 이야기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로비 회사, 그림자 금융, 그리고 역의 탈세 계좌 속에서 동일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합니다. 거리의 도박꾼에서 거대 기업의 지배자로 올라선 야쿠자의 서사는 단지 일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와 자본주의가 융합하고 사회가 그것을 사업의 비용으로 용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며 돈의 흐름을 바꾸고 게임의 규칙을 다시 씁니다. 가장 위험한 제국은 총이나 군대가 아닌 대차대조표와 계약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깊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적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